우리 뭐 옛날에 막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음치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죄송합니다. 소장님, 제가 그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이제 서민 교수님과처럼 시청자분들에게 아주 총론적인 부분을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 좀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아, 네, 어떤 거? 미국도 저희 응급구조사들이 이제 지역사회 파라메디슨이라고 해서 응급구조사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 케어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커뮤니티 케어 이렇게 여러 화두들이 이렇게 대두되는 것을 봤는데, 이게 도대체 커뮤니티 케어가, 이 케어라는 것이 의료입니까? 간호입니까? 저희 그 케어라는 네. 거 어떻게 저희 번역을 해야 되죠? 의료도 아니고 간호도 아니고요. 네. 돌봄이라고 이제 돌봄. 번역을 보통은 합니다. 뭐 이제. 빠져나가시는 겁니까? 아, 그건 아니고. 아니, 저희는 이게 자꾸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이 실상 내용을 보면 복지와 돌봄과 의료가, 그 중에서는 의료가 중심이 돼서 복지와 돌봄을 하는 것처럼 이런 그 정부의 이런 그 정책의 아키텍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예. 아니 자꾸 어떤 협회에서는 이거는 간호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간호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디서는 또 돌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러면 저기에서 우리 13개 지금 보건의료 직군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과 네네. 소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그러면 간호라고 하면 도대체 그 안에서 대한민국의 수없이 많은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전부 투입돼도 이 우리 고령화된 초고령 사회의 대한민국에서 커뮤니티 케어를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특정 직군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수렴되게 된다면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우려들이 있거든요. 네. 답변을 드릴까요? 제가. 근데 이게 도대체 자, 의료입니까? 그 부분이 간호법에 현재 이제 발의되어 있는 예. 핵심 문제예요. 핵심 문제. 그게 뭐냐면은, 자, 어떤 과학이나 학문이 발전하면은 분업이 이루어지죠. 분업. 세분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사도 이제 분과 전문의로 가잖아요. 예. 옛날에는 의학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게 의학 분업으로 나뉜 게 한 8세기경인가 뭐 그때 이제 독일에서부터 이제 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황제가 의사를 못 믿어가지고 저 사람이 처방하는 약이 제대로 되는지 약사 내가 믿는 약사 당신이 한번 지어봐. 그게 이제 의학 분업의 시초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의학이 나뉘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의료가 또 나뉘어요. 의료가 이제 옛날에 외과 그러면 뭐 다 구분이 없었잖아요. 근데 됐고 그때도 의료 안에서 간호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호도 의료행위죠. 그래서 우리가 의료법에 보면은 간호사도 의료인이에요. 그래서 간호라는 거는 의사가 직접 다 하면 좋은데 의사가 다 하라 그러면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사에게 위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간호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간호법에 나타나는 게 처음에 간호법에 그 발의가 됐을 때 간호법의 내용을 그 모든 법보다 우선한다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럼 의료법보다 간호법이 더 상위법이냐?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규정된 거는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감독도 받지 않고 막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 초안은. 그렇습니다. 의사들과 이제 막 그 우리 13개 단체 이제 나중에 13개까지 모였지만은 의사들과 이제 우리 몇 개 단체들이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될 때 그거를 이제 의료기관 내에서 하는 것은 의사들의 지도 감독을 받는 의료법의 내용을 그대로 갔어요. 그런데 지역사회에서도 할 수 있게 간호를 할 수 있게 해놨는데 거기는 의사의 지도 감독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간호도 의료인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퀘스천. 누가 문제를 생기거나 그랬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심각한 문제를 도대체 그럼 선진국들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아까 이제 일본 그 이야기 좀 하다가 말았는데 이 2014년도에 의료 개호 일괄법 태고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일본이 이 그런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에서 방문 간호와 방문 진료, 방문 재활 이걸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방문 간호를 가면은 이 의사한테 그 환자 상태를 보고하게 돼 있어요. 네네. 보고서가 서식이 있어요, 따로. 그래서 그 보고를 하는데 대한민국은 현재 이제 장기요양보건법에 의해서 방문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보고를 받지 못하는데 국민 건강 관점에서 차제에 이거 여기 다 그런 것들 받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소장님 저희 그 여러 보건의료 직군들과 소통하고 있는 이 저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지역사회 의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그 죽는 그 순간까지 존엄하게 우리가 최선의 의료와 최선의 돌봄과 최선의 그런 것들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또 효율적인 방법으로요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요 네. 이것이 자꾸 어떤 특정 협회나 특정 그룹에 의해서 이게 사회적인 조작적 정의가 프레임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안타까운 일이고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의료라는 큰 포괄적인 틀 안에서 의사가 결국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의료의 어떤 의료 체계 거버넌스 관리자로서 그렇죠. 중심에 있으면서 이런 역할은 커뮤니티 케어 안에서도 지역사회 안에서 이런 역할은 간호사가, 이런 역할은 물리치료사가, 이런 역할은 간호조무사가, 또 이런 역할은 응급구조사가 솔직히 지역적인 어떤 거버넌스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자꾸 사회적으로 또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걸 자꾸 어떤 커뮤니티 케어가 간호라는 내지는 무엇이라는 이것으로 타 직군을 배제하는 형식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우리 교수님 혹시 여기 노래 좋아하세요? 우리 뭐 옛날에 막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음치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죄송합니다. 아픈 곳을 제가.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노래방의 그 반주보다는 오케스트라 반주가 훨씬 멋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노래는 못 불러도 들으실 수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오케스트라를 보면 정말 감동을 느끼는 게 그게 하모니 그리고 그것을 총지휘하는 지휘자의 역량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말씀하신 거버넌스 역할을 하는 게 의사예요. 근데 그래 의사가 그 바이올린을 연주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바스는 못할 수도 있어요. 뭐 트럼펫리스트가 더 잘했겠죠. 그런데 내가 잘하니까 나 따로 연주할래. 이렇게 하면은 그 음은 거의 음악이 아니라 이제 소음이 되겠죠. 그것이 과연 그 국민에게 바람직하겠냐는 거예요. 그 부분은 대단히 안타깝고 이거를 지역 이기주의만 볼 것이 아니라 좀 국민 건강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직종들이 같이 이게 참여해서 좋은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좋지 그래서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 간호법 안에 담겨 있는 지역사회 의료라는 것을 간호직군으로 획일화시키거나 하는 그런 그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소수 직역의 입장에서는 물론 힘들겠지만 그것이 좁은 길일 수도 있지만 의사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매니지먼트를 관리하는 거버넌스를 관리하는 매니지먼트라 하는 그런 관리자인 의사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직역별로 합리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인 인적 자원과 이 자본이 투여가 돼야지만이 가능한 이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이런 흐름과 정책들이 오케스트라 형식으로 이렇게 앞으로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맞습니다. 또한 그 의협 채널이기 때문에 그런 소수 의료 직역으로서 의사 선생님들에게 그런 역할을 더 강력하게 해주실 것을 또 정책적인 힘을 더 강력하게 발휘해 주실 것을 또 요청드리는 바이죠. 네. 저희는. 특별히 그 커뮤니티 케어에서 아시다시피 1차 의료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은 중학교 단위로 이제 그 유닛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자, 중학교 단위라 그러면은 보통 중학생들이 버스 타고 멀리 통학을 하지는 않잖아요. 이제 가깝게 걸어갈 수 있거나 아니면 뭐 그런 10분, 15분 내, 뭐 길어봐야 30분 내. 주간보호센터나 그렇죠. 이런 기능도 거기 안에 들어가 예, 있고. 그런 그 거리라는 건데 우리나라의 중학교가요 한 3,200개 정도 돼요. 그럼 3,200개 권역마다 몇 개씩 그런 커뮤니티 케어 센터를 하려면 그게 1차 의료 말고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병원 가고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특히 뭐 선진국 사례도 그렇고 그래서 1차 의료가 좀 그런 쪽으로 이제 인구 고령화를 대비해서 자꾸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 그기에 따라서 의료 시스템의 모든 직역들이 조금씩 바뀌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뭐 보통 간호사 쓴 글들을 보면은 이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의사 진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내가 1차로 보고 뭐 필요하면 의사한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걸 구별하는 방법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또 몇십 년 수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발상이죠, 그게. 아주 위험하죠. 네, 그 의료의 최종 책임자가 의사라는 부분에서 그러한 권한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좀 요식적으로 뭐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국민 건강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커뮤니티 케어에서 저희가 말하는 케어 코디네이터 역할을 의료 중심으로 간호가 아니라 의료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참 와닿는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이런 한국적인 의료 환경에서 좀 시급하고 이상적인 이송체계 모델이 혹시 있다면은 좀 대안 제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오늘 다루는 주제들이 굉장히 또 시의적절하고요. 또 사회적으로 그런 논란과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좀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소장님께서는 뭐 이미 다 잘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먼저는 우리가 민간이 담당해야 되는 영역과 국가가 그러니까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응급의료 기관이 담당해야 되는 역할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사설 이송단이라고 하는 이것을 또 안 좋게 말하면은 또 경기도나 이런 곳에서는 가짜 구급차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이런 질 낮은 이송 시스템과 체계,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맡겨둘 것인가. 또한 A라는 병원에서 B라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들의 중증도는 굉장히 높고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환경에서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A라는 병원에서 B라는 병원으로 환자가 이동한다는 것은 중환자니까 사망률이 당연히 높은 거 아니냐. 당연히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문제 삼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 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위험한 우리가 유리병을 옮기는데요. 유리병을 옮기는데 그냥 옮기지 않지 않습니까? 2중, 3중 더 다른 그 수화물보다 훨씬 더 보호 장치를 많이 해서 옮기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당연히 그냥 사망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혹자들의 논리는 저는 정말 이상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정도의 선진국의 수준이고 또 여러 가지 보편적인 의료의 이런 질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국가에서 이것을 빨리 건강보험에 편입시키는 그러니까 이 환자의 어느 정도의 중증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국가 건강보험에 편입시켜서 그 유닛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손해보지 않게 해줘야죠, 당연히. 지금은요, 의료기관이 앰뷸런스 직접 운영하면요, 어마어마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또한 다행히 2019년에 법이 바뀌었어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중환자가 발생하지 않든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환자를 1년에 한 명 이송을 해도요 앰뷸런스를 가지고 있었어야 됩니다. 네. 필수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말도 안 되게 바뀌었냐면요. 어떠한 논리적 로직도 없이 전부 다 위탁할 수 있게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정부의 정책이 극과 극으로 가는 겁니다. 불필요하게 필수로 보유하게 하거나 이송 누수 현상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다 없애버리거나.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재활학과 전문이잖아요. 저희 병원 재활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응급 환자를 연간에 한두 번 이제 후송해요. 네. 그래서 그 전에는 구급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법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제 사설 계약을 하는데 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분들이 그와 비슷한데. 갑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지금 우리나라 법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 외국 선진국들은 이런 환자를 이송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도 고도의 의료 행위들이 수반되는 행위이고 또한 환자에 대한 그런 의료인으로서 보건의료 종사자로서 그런 자기 마인드가 있지 않습니까? 철학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없는 분들이 한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더희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뉴스 기사 검색해 보시면 교수님 너무 아시잖아요. 어떤 기사들이 검색되는지. 저는 저만 검색합니다. 보면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 자리에서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환자가 가격을 흥정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 서울까지 환자 이송해야 되는데 급한 환자예요. 급하면 급할수록 가격이 올라가요. 이게 표준 가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켜지지 않고요. 또한
몇몇 케이스는 인천에서 환자를 이송됐는데 법적인 가격으로 하면은 35만 원에 40만 원 정도인데 120만 원을 지불했다는 보호자들도 있고요. 또 부르는 게 값이에요. 부르는 게 값이고요. 강원도 지역에서는 저번에 작년에 JTBC 그 인터내셔널 팀에서요. 이걸 연속 7보를 했습니다. 사설 이송단 문제를요. 강원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교통사고가 나서 환자가 중이에요. 사설 앰뷸런스를 콜을 했는데요. 오질 않습니다. 돈이 안 맞으니까. 오질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사실은 작년 국감에서도 다뤘던 문제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현재는 의협과 또 소장님이라든지 또 우리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정책적으로 앞서 나가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데 먼저는 우리가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은 좀 국가 건강보험에 좀 편입을 하게 해서 그리고 이제 재정이 좀 모니터링되고 그 앰뷸런스를 운용하는 응급의료 기관이 최소한 손해는 안 보게 해줘야죠. 그렇죠. 필수 의료 의사들이 필수 진료 의료에 대해서 종사를 하면 할수록 병원이 손해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이 질 높은 자원을 써서 환자를 이송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뭐 저 연구소 사뮤에서 그 운영되는 앰뷸런스가 굉장히 고가고 좋은 장비들을 갖추고 있다고 네, 이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좋은 앰뷸런스 아니 여기 공공병원 70개 그 권역마다 치려고 할 게 아니라 앰뷸런스 그 사는 게 훨씬 적게 들 것 같은데 왜 자꾸 맞습니다. 그렇게 지어놓으면은 맨날 적자투성이고 네. 그 혈세에 들어가고 거기 장기 환자만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의료라는 숲이 있으면요. 숲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숲의 성장 속도와 이 질과 나무 군락의 이런 이 효율들이 굉장히 지금 좋다. 이게 지금 이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렇죠. 세계적으로 1등이다. 예. 건강하다 숲이 그만큼. 근데 그 중에서 1000그루의 나무가 있으면 그 중에서 한두 그루의 나무들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숲에 물을 줄 게 아니고 이게 지금 포인트 이리게이션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 어려운 용어. 그렇죠. 저희가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그 효율적으로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수변 밑에 이렇게 숲 밑에 이 파이프 라인을 깐 다음에 물이 부족한 것만 구멍을 뚫어서 그 부분만 물이 풍족하게 하는 이런 포인트 이리게이션을 하거든요. 이게 점적 관수라고 하는데요.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데 그게 바로 환자 후송 체계를 적절하게 하는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비유가 아주 쩝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응급 환자가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한두 명은 꼭 의사가 탑승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앰뷸런스 타려면요. 그만큼 고도의 그 기술과 앰뷸런스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좁지 않습니까? 이 장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둡고요. 이런 환경에서 고도의 의료행위를 하려면 그만큼 자기 자신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큽니다. 그것에 따라서 베네핏이 이득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병원이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감당하지 못하죠. 그리고 또 대다수의 이 약 30-40%의 지금 그 중증 환자들은 의사가 꼭 탑승하지 않고 응급구사가 2명이 탄다든지 의사로부터 이런 의료 지도를 받으면서요.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하면 지금 연간 그렇게 보호해야 되는 환자가 한 16만 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백업 데이터는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환자들만 우리가 안전하게 이송을 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의 문제들을 상당수 저는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바이탈과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우리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건 너무 당연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이탈과 지원이라는 게 그 바이탈 의사들 월급을 뭐 4배 주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수술 수가를 높여갖고 수술에 이 의사를 고용해도 이득을 볼 정도로 해달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의료 시스템 저희가 이제 바람맞는 시스템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의학 교육 체계도 유기적으로 좀 발전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의과 대학에서는 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의과대학, 그러니까 사실 의과대학에서 제가 이제 의학개론이라는 뭐 과목을 애들한테 이제 의학의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 한 학기 배우고 나면 안할과들이 막 머리에 애들이 막 적어놔요. 그러니까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절대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 뭐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좀 우리나라에서 진짜 문제가 언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의사를 욕해서 조회수 장사하는 게 재미가 들려가지고 예를 들면 산부인과에서 산모나 아기가 이렇게 뭐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 죽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럴 때마다 막 크게 보도가 되면서 마치 의사가 뭐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되고 뭐 소아과에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NICU에서 뭐 근무하던 교수가 진짜 법정 그러니까 구속이 되잖아요. 구속영장 발부돼서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대중들의 그 약간 엑스타시 같은 뭐 그런 용도로 소비되는 건데 이런 걸 보면서 애들이 생명에 관한 이런 과를 할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뭐 형사처벌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고 뭐 CCTV 같은 것도 달아서 애들 딴짓 못하나 뭐 이렇게 감시한다. 뭐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와중에 아이들이 진짜 필수과 뭐 그러니까 바이탈과에 대해서 뭐 의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전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하는 게 이상한 거죠. 네. 교수님, 저도 네. 자꾸 우리 의사 선생님들한테 많은 그 짐을 지어드려서 너무 죄송하거든요, 요즘에. 그러니까 뭐 간호법이라든지 또 커뮤니티 케어라든지 사회적으로 우리가 사회가 완전히 변화하거나 새롭게 역동하고 있는 이런 순간에 또 의사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자꾸 제가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그 의협에서 보건의료 대부분의 종사 직역들의 거버넌스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셔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가 느꼈던 것은, 물론 그 의과대학부터 필수 의료에 대한 부분들의 교육들이란 이런 것들은 뭐 저희 전문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의사가 단순히 그냥 의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고 진료의 역할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의 어떤 거버넌스 관리자로서 어떤 시야와 어떤 정책적인 그런 이 통찰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소수 직역이라든지 또 여러 직역들에 대한 지식들, 실제적인 지식, 이들은 뭐 하는 이들이고 이들은 의사에게 어떤 권한을 위임받아서 활동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의 총화가 하나로 모여서 대한민국 의료를 의사가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 네, 아주 뭐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오케스트라의 그 지휘자 비유를 이제 의사에 그 했는데, 결국 그 보건의료 환자를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오케스트라가 좋은 음악을 갖고 청중을 즐겁게 하고 감동을 주잖아요. 그 의료라는 것도 그 의사의 그런 지도 지휘하에 국민 건강의 최상의 결과, 국민들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면은 저희들이 그 모든 것들이 좀 선명해질 것 같아요. 이게 내 직역의 이기주의고 내가 그 권한을 더 갖기 위해서 그런 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내가 이것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서로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13개의 그 단체가 같이 이렇게 이번에 이제 같이 이렇게 논의하는 장을 만드신 거는 정말 의미 있다고 보고요. 이거 이제 계속 좀 그런 것들 통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의견을 좋은 그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저희 의사협회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우리 국민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 80년대, 70년대처럼 우리가 이제 해외에 못 나가던 시절에는 뭐 의사가 마음에 안 들면 욕하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지금은 뭐 해외에서 살다 온 분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 목격담 다 있잖아요, 경험담. 그러니까 해외에서 의사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뭐 이런 거. 이 생각하면 우리나라 의료 천국이라고 이제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근데 뭐 일만 나면 의사를 욕하는 이런 시대. 이번 아산병원 사태에서도 학회를 왜 가냐 뭐 이런 식으로 욕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이분들은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우리 같은 누구나 뭐 잠재적 환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서로 그러니까 우리 의료가 지탱될 수 있으려면 이 국민의 좀 지지가 필요한데 그런 게 좀 국민들이 좀 의사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좀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뭐 일선에서 느끼고 있는 거는요. 네. 지금 의협 집행부 분들이라든지 지금 여러 직군들과 너무 소통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과거하고 완전히 많이 다르죠. 지금 뭐 너무나 중재자 역할뿐만 아니고 수평적인 시야에서 너무 잘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들도 분명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자에게 그만큼 신뢰와 믿음을 좀 주시는 게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세 분 전문가를 모시고 정말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좀 많이 배우고 또 앞으로 가져갈 고민거리를 또 이제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가 공공을 외치면서 뭐 공공 병원을 만들자, 의대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현재에 대한 저희 진단을 확실하게 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표적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 대부분 잘하고 있었는데 좀 많이 뭐 모자랐던 부분, 그 부분들을 개선하려는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만 그 공공이라는 의미가 공허하지 않고 충분한 의료계를 발전시키고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한의사협회는 커뮤니티 케어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며 미래 사회의 국민 건강을 의료 중심의 복지 서비스로 플래닝하였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심신이 약해지고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것이 당연한 방향이 아니라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선진국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당당하게 공급받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필연적으로 중증 필수 의료와 효과적인 환자 이송 체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을 위한 미래 의료의 비전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책임감 있게 제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